당시 금 마르크로 무려 1320억에 달했던 이 배상금은 독일의 연간 GDP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배상금은 독일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켰고 극심한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히틀러라는 거대한 괴물을 탄생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지불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가혹한 청구서가 오히려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총성이 멎은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전쟁 자체만큼이나 냉혹하고 복잡한 배상금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어서 별표 걸프전쟁과 현대전쟁 배상금 사례까지 포함하여 전체 글을 문장 단위 한 줄씩 별표로 계속 제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어서 완전히 끝까지 작성해 드릴까요? 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주어진 글을 별표 문장 단위로 한 줄씩 나누어 제작성 별표했습니다. 전쟁은 흔히 총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많은 이들은 총성이 멎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도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싸움은 그때부터 비로소 막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폐허가 된 도시의 건물과 아깝게 쓰러져간 생명 하나하나의 값을 매기는 냉혹하리만큼 현실적인 계산의 전쟁입니다. 놀랍게도 이 계산은 때로는 실제 전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복수심이 앞선 계산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접 목격한 인류는 그 다음 전쟁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정교한 배상금 계산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배상금을 종전 후 무려 90년이 훌쩍 지난 201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 것은 갱음을 내는 총포가 아니라 조용히 숫자를 더하는 계산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승자의 일방적인 요구가 고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국제법의 명확한 산정 공식이라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끝난 후 패전국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시대와 문명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전쟁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약탈과 파괴의 시대였던 셈입니다. 이 시기의 승자들은 패자의 영토를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며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짐승처럼 묶여 노예로 끌려가는 참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전쟁의 냉혹한 계산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는 숙적 카르타고를 문자 그대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찬란했던 도시는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주민은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고대 전쟁의 청구서에는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패배는 곧 국가와 민족의 소멸을 의미했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야만적인 방식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다듬어진 보상의 시대로 진화하게 됩니다. 19세기의 전쟁은 국가 간의 합법적인 결투이자 모든 것을 걸고 임하는 거대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승리한 쪽은 전리품처럼 막대한 돈과 넓은 영토를 요구했으며 패배한 쪽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판돈 전체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승리한 자만이 보상금의 액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보상금은 승전의 당연한 결과이자 승자가 취하는 전리품과 다름없는 성격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발발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패전국 프랑스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인 50억 프랑을 물어내야 했고 비옥한 알자스로렌 지방까지 프로이센에 넘겨야 했습니다. 물론 정밀한 피해 산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전쟁 비용, 점령 비용, 그리고 패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금액이 무분별하게 뒤섞인 숫자였습니다. 승자가 가격표를 부르면 패자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구조였죠. 19세기 말에 벌어진 청일전쟁 역시
이러한 보상의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전쟁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살상무기의 대량화로 인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결투를 넘어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깊은 공포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패전국인 청나라로부터 약 2억 3천만 양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의 1년 국가 예산의 4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였으며, 일본은 이 자금으로 제철소를 건설하고 군함과 무기를 대량 구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영토를 빼앗고 노예로 삼던 과거의 직접적인 약탈 방식이 이제는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패전국에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변형된 형태의 약탈로 진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쟁 배상금의 개념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쟁은 더 이상 승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범죄로 제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겨 막대한 판돈을 챙기던 시대에서 전쟁을 일으킨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돈의 명칭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닌 손상을 수리하거나 복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배상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책임의 논리가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점에서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이었습니다. 연합국은 독일의 전쟁 책임 조항을 강력히 들이밀며 단순히 군사적 피해를 넘어 민간인이 입은 모든 손해까지 일일이 계산하여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산해야 할 범죄로 규정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운 시도가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